안녕하세요. 예술산책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모네와 조안 미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 태생으로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죠. 조안 미첼은 1925년 미국 시카고 출생의 화가로 작품 경향은 미국 초상표현주의로 분류되지만 23살 때 프랑스에서 2년간 공부하고 떠난 후 30살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67세 사망 때까지 여생을 프랑스에서 초상화 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파리 루이비통 미술관에서는 모네와 미첼, 두 아티스트의 대화와 회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형 전시를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모네는 1926년 사망하였고 미첼은 1925년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죠. 예술적 교감을 주고받은 적도 없답니다. 생전 미첼은 나는 모네를 모르고 그의 그림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모네를 모네스로 발음할 만큼 그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시기에 작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미술관은 어떤 부분에서 주제와 시각적 언어 사이의 두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유사하다고 봤기에 이 전시를 기획했는지, 이들이 자연이 주는 빛과 색깔의 인상을 캔버스에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의 실제 풍경과 더불어 제가 직접 다녀온 모네의 집, 지베르니의 풍경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특히 이른 아침에 색상은 보라색이죠. 모네가 벌써 이를 보여줬어요. 저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 보라색을 봅니다. 저는 모네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조안 미첼은 자신의 예술적 독립성을 주장하였지만 감상자들은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란히 또는 마주복에 걸려 하나의 주제로 대화하는 듯한 두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마주하고 이들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풍경과 자연이 주는 인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구상과 초상을 넘나들며 주로 대형 캔버스에 작업을 하였는데요. 때로는 2-3m 또는 여러 캔버스를 합쳐 6m가 넘는 크기에 채워진 풍부한 컬러들과 생동감 넘치는 색깔 구성은 단번에 감상자들의 시각적 몰입을 유도합니다. 루이비통 재단은 파리의 마르몽땅 모네 미술관과의 협업으로 모네 후기 작품 중 후련 35점과 조안 미첼의 작품 35점을 전체 건물의 1, 2, 3층에 모두 할애하여 4번 갤러리부터 11번 갤러리까지 걸었습니다. 모네의 수련 작품들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모네는 미국의 초상표현주의를 태동시킨 선구자로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초기의 그의 작품 스타일과 달리 후기 실용 문제를 겪었던 모네가 작품에서 점점 윤곽성과 테두리를 지우고 형태가 초상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구상이 사라지고 초상이 점점 더 드러나는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후기의 모네의 작업들로 평가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네의 수련이 가진 모더니즘적 성격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모네가 마침내 발견한 예술의 근원은 사실 훨씬 더 광대하다. 그것은 그가 생각했듯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 즉 초상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예술의 근원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 이를 모네가 보여줬다. 멋진 말이죠. 모네는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형태보다는 색깔에 집중하였고 일시적인 빛의 포착에 집중하여 기존의 규칙을 없애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연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내가 받은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나는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마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회화적 결점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안 미첼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 특수한 경험이 주는 기억을 작품으로 드러냅니다. 그녀는 모네 사망 1년 전 1925년 2월 12일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 아버지와 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녀의 어머니 마리오는 시인이자 작가이며 월간 시 매거진 포이트리의 편집자로서 그녀에게 평생 동안 시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미첼의 작품을 표현하는 핵심 언어로는 시, 자연, 빛, 색상, 제스처, 초상, 대형 캔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미첼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에서 회화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쳤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는 뉴욕 학파, 즉 초상표현주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림 스타일을 완전히 초상화하기에 이르럽니다. 그 후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윌렘 드쿠닝, 프란츠 클라인 등과 같은 화가들과 프랭크 오하라, 존 애시베르와 같은 시인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며 초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전시인 나인 스트리트 쇼에도 참가하게 되었죠. 이 당시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 현장에서 여성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것은 그녀의 작품이 이미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 후 뉴욕 학파의 일원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던 미첼은 1955년 파리에서 약 2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1959년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베테유에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집과 땅을 구매하여 정착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회화 작업을 하며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은 우연하게도 모네가 1878년부터 1883년까지 거주했던 마을이며 그의 지베르니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두 예술가가 몰입했던 세느 강변과 일드프랑스 시골은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공유된 풍경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감정적, 예술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들은 몰입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묘사하려는 동일한 충동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첼은 자연이 주는 정서의 환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합니다. 그가 선택한 재료와 컬러 하모니, 붓질의 제스처, 그로 인해 생성되는 리듬은 자신이 어린 시절 미시건 호수로부터 베테유의 테라스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풍경이 주는 인상과 감정,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환기되어 받는 느낌, 필링의 결과입니다. 그녀가 보는 자연은 주로 나무와 언덕, 꽃, 그리고 물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습된 클리셰만 봐요. 언어의 제한에 갇혀있죠. 초상화에 대한 기대 저 너머까지 확장을 시도하는 미첼은 언어나 말 표현이 주는 제한성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표현되는 단어나 문장은 인간이 느끼는 인식이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내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달될 수도 없죠. 그녀는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즉 그림으로 자신이 느낀 자연과 빛이 주는 인상과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감한 색상 선택과 강건하고 격렬한 몸짓이 표현되는 붓질, 여러 겹으로 쌓아올린 초상화로 주로 대형 캔버스에 작업하였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의 과도기,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회화에 전념한 미첼은 자신만의 특유한 시공간적 접정을 차지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만의 리듬과 규칙을 정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면서 캔버스 위에 열정적인 붓질로 자연이 준 기억을 펼쳐놓았습니다. 훗날 조안 미첼은 자신의 작품이 모네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자신은 모넷의 초기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의 말년의 작품은 괜찮았었다 라고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본 작품들에서 구독자님들은 이 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셨으리라 봅니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시적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의 자신의 정원에서, 미첼은 베테유 지역 생강 유역의 자연을 바라보며 그들이 받은 인상과 감각,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빛과 색깔에 있어 예민한 감각을 드러내었죠. 모네는 주로 실외 작업을 하였고 미첼은 실내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힌트를 더 얻어볼까요? 모네가 자연 앞에서 자연이 주는 인상을 그렸다면 미첼은 자신이 겪은 자연을 자신의 기억, 경험과 조합시켜 함께 떠오르는 느낌을 작업하였습니다. 모네 사망 후 100여 년이 지났고 미첼이 떠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을 와서 보자면 모네가 후기에 규칙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회화 스타일과 기법을 채택했던 것, 미첼이 대담하고 몸짓적인 분놀림으로 캔버스에 흘러내리거나 떨어지는 물감 자국들을 남긴 점 등은 이 둘 모두가 회화에 있어서 틀을 깨고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내 작품은 추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풍경이기도 하다. 미첼이 사랑했던 시와 자연에 대한 기억을 그녀의 작업 여정을 따라가며 되짚을 수 있으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들 추상화가 구독자님들의 어린 시절 기억에 어떤 작은 순간을 환기시킬 수 있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월간 퍼블릭아트에 기고하였던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아트는 매월 미술의 현장을 소개하고 아티스트 분석, 미술계 이슈에 대한 집중 탐구와 인터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한 지 벌써 2년차 되었는데요.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점에서 또는 정기 구독으로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퍼블릭아트에서 좋은 글로 또는 유튜브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